솔직히 말할게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소름이 끼쳤고 도대체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니고 이건 국가의 운명이 단 몇 시간 만에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국가가 스스로 선택한 무기로 인해 도시가 지옥이 되었고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나라가 그걸 선택할 줄이야 왜 하필 그걸. 그리고 세계 언론은 경악했고 미국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면 이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등장해 모든 걸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나라는 그렇게 후회하게 됐고 왜 한국의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리고 언젠가는 꼭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고 있는 38살 의료 통역사 린 소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고 가족을 부양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고 그 사건은 제 나라의 미래까지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단순히 달라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다고 말씀드려야 맞겠죠.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심장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 함께 올라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과 감사함까지 정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세상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라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줬는지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정치에도 국제관계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무기를 들여오든 어떤 나라와 손을 잡든 제 삶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환자를 만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정말로 오만이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참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몸으로 치르게 되었죠. 그날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소문은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값싼 선택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고 길거리 노점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기고 있었죠. 저는 그 평범하고 소중한 장면들이 단 하루 만에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제 눈으로 나라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제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지 절망으로 끝났다면 저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사는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나라의 절망과 후회,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준 기적 같은 반전. 이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울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감동, 그리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다른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해외 뉴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제 인생을 갈라놓은 가장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이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을 수 없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왜 제가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병원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립 프놈펜 종합병원 외국인 환자센터에서 의료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했어요. 당시 병원은 국제적 의료 협력 사업 때문에 외국 의료진들이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영어와 태국어 그리고 조금의 한국어까지 할 수 있었던 저는 늘 바쁘게 움직였죠. 아침에는 외국인 의사들과 캄보디아 간호사들 간의 회의를 통역했고 점심 무렵에는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의 증상을 영어로 전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저는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이 힘들어도 큰 불만은 없었고 환자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미국에서 온 NGO 팀이 의료기기 기증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호주에서 파견된 의사들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저녁 6시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트럭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진동이 점점 커지더니 진짜로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장 충돌이다. 외곽 지역에서 무기 공격이 발생했대요.
한동안 얼어붙은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던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센터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수십 명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직원이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환자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저도 통역 담당자로서 바로 무전기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수도 외곽 캄포 쪽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폭발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그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량 도입한 중국산 무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군 진지에 자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한두 건의 오작동이 아니라 같은 시점에 전국 5개 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오류였고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병원에는 다급하게 구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두 팔이 절단된 군인이 들어옵니다. 산소통이 모자랍니다. 수혈 준비를 해주세요. 순간순간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지에서는 오작동으로 인해 폭발물이 민가에까지 날아가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멍한 정신으로 의료진의 말들을 통역하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재난을 넘어선 국가적 붕괴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 비싼 무기들이 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일주일 전 병원 내에서 열렸던 국방부 간담회가 떠올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몇 명이 병원을 둘러보며 이제 우리도 한국 같은 첨단 방산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자랑하듯 말하던 장면이었죠.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중국이 더 많은 양을 싸게 제공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간만 보고 결정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정의 결과는 제 눈앞에서 수십 명의 환자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이 끔찍한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숨죽이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눈빛엔 똑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을 넘어 아수라장이었고 저는 숨을 고를 틈조차 없이 각 부서를 뛰어다니며 의료진의 말을 외국 의료팀에 전달하고 해외 구호단체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쏟아져 들어오던 환자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배로 늘어났고 수술 대기 환자 목록은 몇 장의 종이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무서운 건 절망의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대형 사고가 나면 사람들 얼굴엔 공포와 혼란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 피투성이로 실려오는 군인들, 울부짖는 가족들 모두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국방부에서 급하게 파견된 한 장교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소매 장교였는데 그는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전국 여러 기지에서 동시에 같은 시스템이 작동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병원은 한계 상태였는데 또 터질 수 있다는 말은 곧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소매창교는 이를 악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원격 지원 무기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통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던 여러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를 사면서 안전성 검증을 몇 번이나 했다면서요. 정말 한국 시스템을 배제한 게 이렇게 돌아온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리고 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재난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 선택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도시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병원 로비 TV에서는 국제뉴스가 연달아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일본 방송까지 모두 우리나라 상황을 다루고 있었고 앵커들은 국가적 재난, 전례 없는 무기 시스템 붕괴, 비극적 오작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제 옆에서 간호사 친구 노린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제대로 된 선택만 했어도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면, 만약 더 믿을 수 있는 기술을 선택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TV 화면 속에서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지금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국민들의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궜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감했습니다. 우리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는 채였지만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아주 멀리서 다른 한 나라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나라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병원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12시간 넘게 한숨도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의료진과 외국 구호단체 간이 연락을 중재하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웠던 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정치적 실수의 대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밤새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에선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이 제공한 무기 계약 내용에 결함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고 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실려왔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수술 대기 환자가 100명을 넘겼고 수혈이 필요한 사람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긴급회의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지원 요청은 못하나요? 기술력도 있고 의료 장비도 세계적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병원장인 프란체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우리가 먼저 한국 측에 비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고 지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정말로 움직여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선 외교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중단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이 손을 내민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몰래 한국 의료기기 수출을 담당하는 국제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기 무상 공급 가능 여부 확인 중입니다. 민간 의료진 및 기술자 파견 준비 중.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없이 단지 도움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드라마 K-팝으로만 접했던 나라였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병원 창고 옆에서 한국계 NGO 단체의 대표와 통화를 하고 있는 의사 타빈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귀를 막을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친 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린, 한국에서 의료 드론을 보낼 수 있다고 해. 원격 진료 시스템도 설치 준비하고 있대. 단 정부 허락이 필요하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론? 원격 진료 시스템?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의료기기나 의사 몇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함께 보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들이 이번만큼은 옳은 선택을 해주기를, 그리고 한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뿌리지 않기를요. 그날 밤 푸놈펜 시내에 군경이 배치되기 시작했고 병원 근처엔 군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무장 오작동으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정부가 도심 방어에 나선 거였죠. 모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병원은 다시 한번 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 하나.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서서 AI 기반 긴급 의료 진단 장비와 통신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번역해 병원 게시판에 붙이자 의료진들은 조용히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병원 내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부상자들은 계속해서 밀려들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진들이 그 조용한 희망을 붙잡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국립 푸놈펜 병원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병원 주요 인물들과 국방부 파견관, 그리고 보건부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담당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부 측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민간 의료기술진, 통신 인프라팀, 응급재난구조,
전문가들의 입국을 승인했고 지원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덧붙인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한의료진협회가 공동으로 의료드론 이동형 진단기 위성통신 시스템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 목이 콱 메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상황인데도 한국은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첫 번째 한국 의료팀이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민간 항공기 한 대가 의료 장비와 함께 착륙했고 거기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태극기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 통역 담당으로서 공항에 동행했는데 활주로에 도착한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첫 발을 내딛던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들 중 맨 앞에 있던 의사는 제게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긴급 진단 장비를 실은 드론, 위성통신 트럭, 그리고 5명이 의료 기술자들이 함께 내리고 있었고 그 모든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한국팀은 이동식 진단 시스템을 병원 앞 주차장에 설치했고 단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원격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아 기계 사용법을 설명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장비가 한글 영문 크메르어까지 자동 변환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기에 크메르어까지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기술팀장으로 보이는 이한결 씨라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출발 전에 캄보디아 관련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고 현지 환경에 맞게 맞춤 설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계나 기술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로비에 임시로 설치된 한국 진단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환자 1명당 20분 이상 걸리던 중증도 판단이 이 시스템에선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는 오차율 오차 범위 이내였죠. 한국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입니다. 그날 병원에는 처음으로 환자의 사망자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많은 간호사들이 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싸워주는 동료라는 것을요. 그날 병원의 벽면 한쪽에 붙은 손글씨 포스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쓴 듯한 글귀였지만 모두가 그것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오기 전엔 매일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온 후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의료팀이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병원은 완전히 다른 곳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병원 내부만큼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죠. 저는 한국 의료진 팀과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통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한결 기술팀장과 조민서 간호사, 그리고 고석진 외상외과 전문의 세 분과는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어요. 이한결 팀장은 기술 장비 운용을 총괄하며 의료진과 협력했고, 조민서 간호사는 현지 간호사들에게 직접 감염병 대응 교육을 시켰으며, 고석진 전문의는 5시간 넘게 쉬지 않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바닥이 났고 X-레이 기계는 고장이 잦았으며 중환자 분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이 가져온 AI 기반 진단 시스템, 위성 연결이 가능한 통신 트럭, 그리고 이동형 수술 베드는 그야말로 현장을 통째로 바꿔놓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러 왔다고 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한국 의료진은 단 한순간도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의료진이 있어야 우리 시스템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협력을 강조했고, 가장 고된 자리에는 늘 자신들이 먼저 섰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이 진료실을 오가던 조민서 간호사는 중증 외상 환자의 상처를 직접 봉합한 뒤 한 현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멀리서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엔 한 팀이에요. 이 환자 살리려면 우리 둘이 꼭 필요해요. 그 말에 환자 가족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위하러 온 거구나.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들어온 조명으로 야간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한결 팀장이 가져온 고출력 조명 드론은 마치 인공해처럼 병원 옥상을 비췄고, 고석진 전문의는 그 아래서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응급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는 손에 핏자국이 남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는 외교 문제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요. 그날 밤 병원 직원 회의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병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도 지칠 겁니다. 그러자 병원장인 프란체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본관 뒤편 텐트에서 숙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환자 곁에 있고 싶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감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병원 통신실에서 외국 언론들의 생방송을 하나둘 번역하고 있었는데, 미국 CNN의 앵커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국경 없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인류애의 표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병원에 온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혼란과 절망의 도시에 사람의 온기와 진심을 가져온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팀이 가져온 두 번째 장비가 도착합니다. 바로 그 장비로 저희는 기적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빛이 병원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분위기도 전날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한국 의료팀과 현지 의료진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스템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응급실로 헐떡이며 들어온 병사 한 명이 있었어요. 군복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외곽에서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민간 구역까지 어린이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온 듯한 표정이 되었고 긴급 구조팀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통역 담당으로 구조팀에 합류했고 이한결 기술팀장, 조민서 간호사, 그리고 고석진 전문의와 함께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민서 간호사는 손에 작은 수첩을 꼭 쥐고 있었고 고석진 전문의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걸까 하는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있던 자리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작은 손발이 보였어요. 구조대원들이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있었고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고석진 전문의가 소리쳤습니다. 이한결 팀장님, 드론 조명 열어주세요. 민서 간호사 생체 신호 확인 들어갑니다. 현장은 즉시 한국식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과 소통하며 통역을 도왔고 조민서 간호사는 분주히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아이들이 구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구조 중이던 한 아이의 몸이 갑자기 축 처졌습니다. 곧바로 이송 준비가 이루어졌고 아이는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렸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고석진 전문의는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민서 간호사와 함께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며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쿤이었고 아이 이름은 리타였습니다. 5살이었고 눈이 크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소쿤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도 무기 오작동 사고로 죽었어요. 그 무기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아빠도 지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장 약한 이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고 고석진 전문의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렸습니다. 아직 고비는 넘지 않았지만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조민서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올렸고 소쿤 씨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또 한 번의 긴급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은 한국 의료진의 기술이 아닌 그들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이니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이틀 후 병원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뿐 아니라 구조를 요청하거나 의료 장비 설치에 도움을 주려는 자원봉사자, 심지어 외국 언론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병원 입구는 마치 작전 지휘소처럼 변했고 의료진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상하지 못한 작은 오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식당 문제였어요.
사실 한국 의료팀은 식사를 따로 조달하지 않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캄보디아식 식사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밀리는 바람에 의료진 몇 명이 식당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몇몇 현지 의료진이 귓속말로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저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기들 나라에서 왔다고 대우받으려는 거 아냐? 밥도 먼저 먹으려고 하고 다들 너무 앞에 나서.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는지, 누구보다 겸손하게 다가오려 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한결 기술팀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표정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는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봉사하는 중인데도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해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켰고 환자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민서 간호사와 병원 뒷마당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물 한 병을 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씨, 사실 저희 팀도 두려웠어요.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혹시라도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이곳에 왔는데도 조심스러움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동시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여러분을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민서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함,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위로.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한국 의료팀을 위한 조촐한 감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준비한 간단한 음식과 캄보디아 전통차를 내어놓았고 병원장과 보건부 직원들이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끝까지 자신들이 한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이 도시를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불안은 남아 있었고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무기 오작동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구했어. 한국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잊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병원 곳곳에서 들려왔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THANKYOUKUREA 해시태그 한국이 구했다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어느덧 한국 의료팀이 푸놈펜에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니타의 생존, 응급 장비의 기적적인 가동, 무너진 병원의 재정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신뢰와 감사까지. 병원은 이제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중국 무기 도입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반면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고조되었고 일부 시민단체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죠. 값싼 선택이 목숨값보다 소중했나? 우리는 한국을 원했다. 당신들은 중국을 골랐다. 그 장면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동시에 그 분노조차도 너무 늦게 터져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실은 이미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뒤에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런 혼란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한국 의료팀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이한결 기술팀장이 조용히 장비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 정교해서 현장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고위험 감염 질병 진단기기였습니다. 그 장비는 단 50초 만에 결과를 냈습니다. 희귀성 세균 감염 치료 시급. 그 결과를 본 고석진 전문의는 망설임 없이 즉시 수술을 결정했고 긴급 약물 투여까지 병행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그 장비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단 며칠 만에 기존 방식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했던 병들이 연달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 의료기술이 감염병 위기에서 도시를 구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번역하며 손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이 생명들, 그 안에 숨어있던 기술과 진심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의료진끼리 모여 짧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음료 한 캔씩을 나누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조민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팀 다음 주에 철수하게 될 것 같아요. 임무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한국에서도 복귀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현실이 갑자기 밀려들었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리고 떠나기 전에 꼭 누군가를 만나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도시, 이 병원, 이 사람들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침에 구조된 한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왔는데 거기엔 한글로 적힌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 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구조 활동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 도시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철수가 결정된 이후 병원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들이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빛으로 그 아쉬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땐 그저 의료기술을 갖춘 외국 전문가 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우리 사람이 되었고, 특히 조민서 간호사와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늘 바빴고 늘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짬이 나면 병동 아이들에게 크레용을 나눠주고 간호사들에게 손 소독제를 하나하나 챙기며 피부 갈라지면 일하기 힘들어요라고 조곤조곤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철수 이틀 전 한국 의료팀은 마지막으로 병원 내 시설을 점검하며 장비를 현지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한결 기술팀장은 모든 장비의 매뉴얼을 크메르어로 번역해 인쇄했고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까지 직접 제작해 USB로 남겼습니다. 고석진 전문의는 주요 환자의 치료 계획서를 현지 의사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하며 우리는 떠나지만 치료는 계속돼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민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이전처럼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별의 표시도 없이 그저 평소처럼 바쁘게 조용히. 하지만 철수 전날 밤 그녀가 저를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조용히 따라갔어요.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푸놈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따뜻한 도시예요. 처음 왔을 땐 두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떠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당신 덕분에 더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받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금속 배지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곳에 남기고 가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 배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팀 중 누군가는 꼭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무너졌고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던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작별. 인사가 그 모든 고통을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배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꼭 기억할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요. 한국 의료팀이 철수한 날 아침 푸놈펜은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거세거나 위협적인 비는 아니었고 오히려 조용히 내리는 부드러운 비였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그들을 보내기 위해 눈물이 아닌 비를 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로비 한편에 그들이 남기고 간 기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응급실 안쪽엔 한국 의료진이 만든 응급 매뉴얼이 아직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민서 간호사, 이한결 팀장, 고석진 전문의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병원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 흔적을 조용히 바라보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니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은 훨씬 건강해 보였고 작은 손으로는 색칠 공부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는 어머니 소쿤 씨가 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민서 언니는 한국에 잘 도착했을까요? 니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도착했을 거야. 그리고 니타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소식 꼭 전해줄게. 아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곳에 남긴 것은 단지 생명을 구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과 희망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병원은 이전보다 더 분주해졌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요청했고
병원장 프란체 박사는 언론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시기를 겪었고 그 속에서 누가 진정한 동반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께 지킨 파트너였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고 그중 삼성전자에는 국가재난대응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결 기술팀장의 이름도 보건부 공식 기록에 최초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간단한 단어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병원 일이 끝난 뒤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책 옆에는 그날 조민서 간호사에게 받은 태극기 배지와 짧은 메모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 배지를 보여주세요. 그 문장은 저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었고 동시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음을 꼭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역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병원은 계속 바빴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았고 정부의 무기 도입 관련 진상조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확실히 달라진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단순한 외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였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떠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고 병원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 병원은 변했습니다. 의료 체계도 응급 대응 시스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지역은 대부분 복구되었고 무너졌던 어린이 병원 자리에는 새로운 공공보건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 건물 한켠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여기에 없지만 우리의 가슴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문구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들,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했던 사람들. 기술과 언어를 넘어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는 일은 이제 제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바로 그날 옥상에서의 기억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구조 활동이었을 뿐이지 않냐고. 한 번의 지원일 뿐이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의 구조가 우리의 영원한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로만 접하던 나라에서 사람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 오는 한국인 환자들과는 스스럼 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저는 서울에 갑니다. 국제의료협력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푸놈펜에서 벌어진 일을 조심스럽게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꼭 그날 저에게 배지를 건네준 조민서 간호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정말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조용히 이 말을 전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내민 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제게 남긴 건 기술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